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화숙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정말 아찔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어요. 거짓말하는 아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겉과 속이 다른 아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 제가 딸아이의 약혼자를 처음 만났을 때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딸 지은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32의 나이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약혼자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명문대 출신의 IT 벤처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태준이라는 청년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세련된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달까요? 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한 것 같은 미소였어요. 저희 회사가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곧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지은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주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자신의 성공담, 사업 전망,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딸 지은이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태준이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음엔 제가 선물해드린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나이에는 좀 더 품위 있는 스타일이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겉으로는 칭찬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35년간 교단에 서며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던 저에게요. 더 놀라운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지은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네, 오빠. 다음엔 제가 엄마 모시고 쇼핑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딸이 그렇게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태주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결혼식장, 신혼집,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지은이에게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당연히 좋지. 오빠가 정하는 게 다 좋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제 딸은 어디 가고 저 순종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쯤 저는 우연히 동네 서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그 남자친구가 일한다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퓨처비전. 잠깐만. 엄마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어? 5년 전에. 맞아. 투자 사기로 엄청 문제됐던 회사잖아. 대표 이름이 강태윤이었나? 그 사람이랑 지금 강태준이랑 같은 사람 아니야?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퓨처비전. 바로 제 사위가 될 사람의 회사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방금 말씀하신 퓨처비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 딸의 약혼자가 그 회사 대표거든요. 그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저를 다른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영 변호사였어요. 5년 전 드림테크라는 회사의 투자 사기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당시 230명의 피해자, 82억 원의 피해. 대표는 강태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 사람이 이름을 강태준으로 바꾸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수법도 똑같아요. IT 투자,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딸이 사기꾼과 결혼하려고 한다니. 선생님, 제 딸을 구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께 진실을 알려야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싸워봅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랑에 빠진 지은이가 제 말을 믿어줄까? 아니, 어쩌면 저를 질투하는 늙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켰듯이 이번에는 제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 설령 딸이 저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박선영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5년 전 드림테크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30명이나 되는 피해자 중 연락이 닿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이 많아요.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세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누가 다시 그 아픔을 꺼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끊임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결국 7명의 피해자분들이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들 지치고 힘든 표정이셨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50대 남성 정민호 씨였어요. 저는 당시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20년 동안 꾸려온 가게였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윤, 아니 강태준이라는 그 사람이 제게 접근했어요. 사장님, 이제 배달만 해서는 안 돼요. 미래 산업에 투자하셔야죠라고 하면서요. 저는 가게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전부 투자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게도 잃었어요. 아내도 저를 떠났고 아이들하고도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다음은 60대 여성 김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 퇴직금 전부인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없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남편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남편분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순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여성 이수진 씨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세월의 고통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5년 전에 26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 3천만 원을 전부 투자했어요.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수진 씨는 똑똑하니까 성공할 거예요. 우리 회사 초기 멤버가 되세요라고. 저는 꿈을 꿨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꿈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편의점 알바 3개를 뛰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결혼은 꿈도 못 꿔요. 누가 빚쟁이랑 결혼하겠어요? 저는 듣고 또 들었어요. 7분 모두의 이야기를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참혹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잃은 분, 아이들 교육비를 날린 분, 노후 준비금이 사라진 분, 모두가 태준이라는 악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만약 제가 막지 못한다면 제 딸 지은이도, 그리고 지은이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박선영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강태준은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수진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번에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이번은 다릅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화숙 선생님께서 매부자 증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비, 장모 신분으로 태준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죠. 정민호 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분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강태준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중 한 명이 과거에 그를 추궁했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켰어요. 이번에는 제 딸과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을 지킬 차례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들을요. 무너진 인생들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제 첫 학급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25이었고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 사명이라고 믿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어요. 이번 싸움 절대 지지 않겠다고? 태준이라는 악마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우리 7명의 피해자와 각선영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됐어요. 각자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서로를 믿으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팀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태준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한 거죠. 박선영 변호사님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내부로 들어가세요. 투자자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72살 할머니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며칠 뒤, 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요. 태준 씨, 지난번 설명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저도 노후 자금이 좀 있는데 투자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금요일 오전, 저는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리니 퓨처비전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세련된 로비에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겉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회사 같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를 사장실로 안내하는데 복도 벽에 각종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유망 벤처기업 대상, 글로벌 혁신상.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자세히 봤어요. 발급, 기관 이름들이 이상했어요. 한국메타버스협회, 글로벌투자진흥원, 들어본 적 없는 단체들이었죠. 아마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장실에 앉았어요. 태주는 커피를 내오더니 화려한 투자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5천만 원 정도요? 사실 저는 그런 돈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5천만 원이시면 VIP 투자자로 모시겠습니다. 특별 수익률을 적용해 드릴게요. 그는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메타버스가 어쩌고, 블록체인이 어쩌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싱가포르의 글로벌 펀드입니다. 이름이 뭔데요? 아, 그건 계약상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기밀이라서요. 하하. 모든 대답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슬쩍 놓았어요. 겉보기엔 그냥 둔 것 같지만 사실 녹음 앱을 켜놓은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알려준 방법이었죠. 태준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순진한 할머니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이렇게 좋은 투자라면 왜 일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큰 회사들한테만 받아도 되잖아요. 순간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일반 국민들도 부자가 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철학이거든요. 거짓말쟁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이유는 간단하죠. 큰 회사들은 속일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을 노리는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복도에서 한 직원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류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저는 황급히 주우면서 힐끗 봤어요.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름 옆에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1차 회수 완료 재접근 예정. 2차 투자 유도 중. 추가 자금 없음 보류. 마치 사냥감을 분류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직원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충분히 봤죠. 건물을 나와서 저는 곧바로 박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 잡았어요.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투자자 관리 명단도 봤어요.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예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 지은이는 아직도 태준을 믿고 있었고 결혼식은 불과 2주 뒤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태준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투자하신다고요? 정말이에요? 응. 그래? 엄마도 노후 준비를 해야지. 와, 엄마, 드디어 오빠를 믿으시는구나. 진짜 기뻐요. 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속이고 있었고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 사랑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딸이 저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기밀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철학이거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제 딸이 완전히 빠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이 전화했어요. 선생님,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알리는 거예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태준이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35년간 아이들을 지켰잖아요. 이번에는 딸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박선영 변호사님은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정리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친분이 있는 탐사보도 기자에게도 자료를 넘겼어요.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뉴스에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변호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건가? 금요일이 됐어요. 저는 오후 내내 딸 지은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문자만 왔죠. 결국 저는 딸의 집으로 직접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지은아, 제발 5분만 같이 있어줘. 엄마, 부탁이야. 딸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또 태준 오빠 얘기면, 응, 태준 씨 얘기야.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제발 9시 뉴스만 같이 보자. 지은이는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어요. 뉴스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9시 정각. 앵커가 나타났어요.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투자를 미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본 방송팀이 수개월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앉아서 끝까지 봐. 제발. 뉴스는 5년 전 드림테크 사건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82억 원의 피해액, 230명의 피해자,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강태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강태준으로 바꾸고 같은 수법으로 다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기자가 말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정민호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김순자 씨의 증언도 나왔어요. 제 남편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 강태준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야, 지은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직접 조사한 거야. 엄마가 모든 증거를 모았어.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태준의 사무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싱가포르 투자사요? 그건 사실 없어요. 그냥 사람들 믿게 하려고 만든 얘기죠. 계약서도 우리가 적당히 만든 거고,
어차피 일반인들은 확인도 안 해요. 그건 제가 녹음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아마 직원이나 다른 내부자가 제보한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안 돼. 뉴스는 계속됐어요. 퓨처비전의 해외 투자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껍데기뿐인 데모 버전이었어요. 최근 투자자들의 돈은 태준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강태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 그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알아.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아. 나야? 태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뉴스 봤어? 이거 다 오해야.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 지금 해외로 나가야 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야. 해외로?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너도 같이 가자. 우리 결혼해서 다시 시작하자. 날 믿지? 저는 딸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었어요. 강태준 씨.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제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뭐? 당신. 이화숙. 당신이 다 꾸민 거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늙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핸드폰에서 태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내 딸.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태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가짜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걸렸대요. 화면 속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완벽한 미소는 없었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지은이는 TV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요? 아니야. 지은아,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를 사랑한 거야. 진짜 그 사람은 저런 악마였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는 딸을 다시 안아줬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준의 재판은 3개월 뒤에 열렸어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모두 오셨어요. 정민호 씨, 김순자 씨, 이수진 씨, 우리가 함께 싸웠던 모든 분들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태준이 보였어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그 화려했던 정장과 완벽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태주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 피해자들의 진술, 돈의 흐름을 추적한 자료, 모든 게 그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태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230여 명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총 127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지은이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범죄로 무리를 일으킨 전과가 있음에도 이름을 바꾸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님이 잠시 멈췄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김순자 씨가 조용히 우셨고 정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피해자분들이 모였어요. 정민호 씨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순자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젊은 친구, 힘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예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박선영 변호사님이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당신은 이 일을 통해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안은 힘들어했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로스쿨에 가려고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네, 박선영 선생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속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 지은이는 박선영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보며 저는 대견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박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투자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매주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는데요. 뭔가 이상해서요. 저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혹시 그 투자처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 미래펀드라고 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수법은 비슷했어요. 일단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박선영 변호사님께 연락했고, 우리는 그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유령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성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왔어요. 1명, 2명, 3명.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때로는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저 여성처럼 미리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로스쿨에 합격했고, 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센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지은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제가 감사하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예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켰던 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딸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더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야겠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딸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웠고, 혼자서 거대한 악과 싸운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이상한 투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의심해 보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걱정하면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결국 딸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